그래서 앞으로는 가상 경제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MZ 시대는 이제 실소유보다도 그런 걸 더 가치를 두는 거예요. 앞으로는 데이터 소유권을 내가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당신의 부가 결정되고 비부격차가 결정됩니다. 대부분 부동산 기업들이 다 파산할 겁니다. 주의사항은 저는 좋게 봅니다. 그냥 중국 정부 입장에 자본시장을 띄우는 방법 외에는 돈이 날 곳이 없어요. 세계 1위 자본시장을 만들지 않으면 중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원래 그 전에 성균관대학교에서 예. 중국 대학원에서 예, 교수로서 예. 7년 동안 예. 이제 근무하시다가 이제 예. 미국의 어바인 대학교 총장으로서 네. 새로운 또 네. 일을 네, 시작하게 됐어요. 시작. 근데 새로운 그 시작을 네. 하시게 된 혹시 뭐 이유가 있나요? 그 대학 운영이라는 게 일단 저는 공부를 아시아계 쪽에만 해가지고 네. 서방 세계, 우리말 유럽에 미국 네. 이쪽에서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쪽 세계를 모르고는 어떤 문제를 보면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한 절반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근데 한국의 전문가들 대부분 영미계에서 박사학위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 저하고 반대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실제 대학교 운영을 통해서 그 부분을 많이 보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실제 미국을 잘 알아가고 네. 또 유럽도 잘 알아가고 그래서 이 기회에 많이 좀 실제 업무를 통해서 미국 공부를 많이 하자, 유럽 공부를 많이 하자, 그 사람들이 논리, 생각 이런 걸 좀 많이 배우자. 네. 이런 생각에서 출발한 게 가장 컸고요. 네. 새로운 시작을 하신 이제 교수님께서 이번에 또 더 플로라는 책도 이제 신간도 출간하셨는데 오늘 이 책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좀 질문을 좀 들어볼까 하는데 네. 책 보니까 투자의 기본은 시대적 흐름 파악이라고. 네.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일단 이 책이 부제목이 네. 그 더 플로라는 게 흐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밑에 부제목이 시대의 운명을 내다본 사람이 네. 불을 거머쥔다. 제가 사실은 뭐 불을 거머쥔다 이런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네. 근데 현실에 있는 분들이 훨씬 더 가슴에 다가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투자하거나 네. 어떤 재무적 자유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네. 시대적 흐름을 읽는 겁니다. 근데 이건 제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저는 아마 여러분들하고 좀 또 다를 것 같아요. 네. 저는 중국에서, 그러니까 한국 학번을 하면 90학번이거든요. 71년 출생 낸놀이. 근데 제가 그 초등학교 들어가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대학교 대학교 입학이 89년도입니다. 중국은 초등학교가 5년제예요. 한국 6년제. 그래서 빨라요, 한국보다. 그래서 제가 93년에 대학을 졸업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근무를 해왔잖아요. 지금 뭐 거의 30년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냥 그때그때 부닥치면서 인생을 살아왔어요. 네. 이게 내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지금 내가 하는 이런 일들이 과연 어느 만큼은 세상을 만들 수 이런 고민 없이 그냥 부닥친 대로 살아왔어요. 근데 우리 세대가 좀 특수한 게 뭐냐면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는 표현을 전 세계에서 아무도 쓰지는 않는데 우리말로 하면은 사회주의를 하다가 자본주의를 도입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네. 근데 그게 언제냐면 92년도였어요. 개방은 78년에 시작했지만 실제 헌법에 보장되게 자본주의 요소를 도입해서 경제를 끌고 간 거는 92년도입니다. 근데 제가 대학을 93년도에 졸업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게 당시에는 몰랐는데 저는 교육을 완전한 사회주의에서 받고 실제 직장 생활은 완전 자본주의가 들어오는 세상에서 계속 살아오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의 사회주의 국가가 갑자기 자본주의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많은 것들이 계획하면서 가요. 옛날에 못했던 것들 다 하게 하면서 갔거든요.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저는 주로 교수만 하다 보니까 뭐 사업에 있은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특히 그걸 못 느꼈는데 지금 30년 돼서 동창들이 만나잖아요. 동창회 보통 하잖아요. 이렇게 뭐 10년, 20년 이렇게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생이 확 갈렸어요. 어떻게 갈렸냐면 제가 93년 대학 졸업할 때는 제일 좋은 직장이 뭐였냐면 당연히 국유 기업이었고 그다음에 저는 대학교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여성으로도 되게 좋은 직장이었죠. 대학교 선생님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 굉장히 대학교 혹은 뭐 국유기업에 이렇게 들어갔던 이런 분들은 사람들 부러워해서 되게 성공한 거라고. 그런데 직장이 잘 안 된 사람들, 대표적인 게 알리바바 마윈 같은 사람이에요. 대학을 졸업했는데 직장 취직이 잘 안 돼요. 이런 사람들 할 수 없이 뭐 했냐면 취직이 안 되니까 창업을 한 거예요.
그때. 근데 그러니까 잘 안 풀렸던 사람들이 할 수 없어서 창업을 했는데 그분들이 오늘날 다 세계적 부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시점에 그 사람 사실은 별로 전체 사회적 기술로 보면 좀 낮은 레벨, 별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세계적 거부가 된 거예요. 그게 마윈입니다. 당시에 대학 졸업 취직도 안 되고 가는 곳마다 안 되고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창업을 한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근데 무슨 말 하냐면 그때 와인은 큰 성공을 이룬 사람이고 제 주변에 동창대 이런 사람들도 엄청 성공한 사람 많아요. 근데 지금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의 노력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가장 큰 게 뭐냐면 그 흐름을 탄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흐름을 탄 사람은 지금 중국의 제1 부자, 이 책에도 뭐 중국인들이 자산이 얼마냐 제가 뭐 정리해줬지만 지금 중국의 부의 상위 20% 있는 사람들이 다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92년에 자본주의 사회주의 경제에서 2001년에 WTO에 들어가면서 운명이 크게 2번 바뀝니다. 92년에 들어가서 하나의 성장을 테이킹했고 2001년에 중국이 WTO에 들어가면 세계적 시장이 중국에 온 거잖아요. 또 한 번의 성장을 확 했고 그래서 이 20년이 중국의 지금 상위 부자들은 이 20년의 상승을 그대로 테이킹한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업할 때 내가 요걸 딱 읽고 앞으로 10년이 그렇고 뭐 그 다음에 이거 뭐 읽었어요. 근데 기존의 질서에서 잘 안 풀리니까 할 수 없이 한 건데 이 흐름을 그대로 타버린 거죠. 그런데 지금에 그렇게 성공했던 사람들이 요즘에 또 중국 기업, 민영 기업들이 대부분 또 파산을 해요. 요즘에 뭐 홍다도 있고 요즘에 완다도 그렇죠. 있고 많이 들었죠. 그게 보면 이 사람들이 자기네 잘해서 엄청나게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또 막 연쇄 부도가 나요. 그럼 그 사람들이 옛날하고 달라진 게 없어요. 하는 방법, 하는 수단, 하는 사업적 오히려 시각이 더 넓어졌는데 왜 지금 망할까요? 시대가 다른 거죠. 다른 거죠. 변했는데 저는 시대가 전 20년하고 지금 다른 시대가 펼쳐졌는데 그대로 간다라는 거. 이 사람들은 왜 과거에 성공한 걸 갖다가 그렇죠. 그대로 하니까 이게 안 먹히면 계속 파산해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그때 일찍 깨우쳤다면 저도 사업을 했을 거고 중국에서 사실 그때는 사업을 했어야 되는年대였어요. 근데 저는 교수를 했던 거고 그렇다고 제가 뭐 후회하는 건 아니에요. 또 애들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그 재미가 있었고 근데 그때는 사실 사업을 하고 이렇게 왔고 투자를 했으면 근데 저는 투자는 좀 일찍 한 편이에요. 2000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중국에 있을 때 파생상품 투자를 했고요. 한국에 2003년에 왔어요. 그때는 한국 주식을 하기 시작해서 투자 생활을 들어오게 됐고 후에는 제가 박사를 재무론 박사 하다 보니까 전문으로 또 할 수밖에 없었고요. 학교에서 가르친 것도 재무관리 교수, 뭐 투자론 교수이다 보니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과거에 이걸 다 정리를 하면서 일단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여러분 나이 다 다를 거예요. 여기 뭐 10대 들을 거고 20대 하지만 확실하게 공동적으로 여러분이 나이와 상관없이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남보다 좀 더 잘 불리려면 혹은 뭐 이 책 제목처럼 불을 뭐 거머쥐려면 혹은 투자에서 재무적 자유를 실현하려면 우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 내가 지금 어느 시대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실패해도 왜 실패했는지를 모르고 성공하면 자기가 잘해서 성공했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방법을 평생 쓰다 보면 어느 순간에 꼬꾸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지금 중국 기업들이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큰 세계적 흐름, 세계적 큰 배경, 이 국제 경제 이런 차원에서 좀 책을 한번 그러니까 우리가 구글 맵처럼 세계 지도를 그려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시대적 흐름을 이룰 수 있는 세계 지도를 그려주고 싶었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내가 어느 시대에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주목해야 하는 두 가지 정도의 사회적 흐름이 있다면 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뭐 길게 풀지는 않겠지만 제가 여기에서 확실하게 정리해준 두 가지는 있어요. 하나는 고령화입니다. 우리는 왜냐면 아시아계잖아요. 한국, 일본 있고 중국이 있잖아요. 이게 아시아의 가장 중심 국가예요. 인구도 가장 많고 공동한 특징이 있어요. 고령화입니다. 고령화. 그러면 지금 내가 기업가라면 내가 기업을 운영했던 과거 30년, 40년은 고령화가 메인 팩터가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똑같은 기업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을 상대로 하는 사람들이 고령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60세 이상의 대부분 사람들을 상대로 여러분 기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세상에 제일 수요하는 제품이 뭐고 어떤
개념을 그 제품에 녹여내야 되고 또 지금 세상에 아직 안 나온 게 뭐냐 이 사람들을 위한 네.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게 고령화고요. 그다음에 그 두 번째는 MZ 시대의 부상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양극인데 MZ 시대는 우리가 90년 이후 출생, 2000년 이후 출생 J세대라고 하잖아요. 이 세대들은 저희 세대, 저는 70년 이후니까 X세대라고 하는데 제 세대의 자녀분들에 속해요. 저희 자녀분들이 MZ시대인데 내가 살아왔던 이 가치관과 MZ시대가 살아가는 가치관이 다르다라는 거. 근데 지금 사업의 메인에 있는 분들은 제 나이대예요. 지금 회사에서 중역에 앉아있고 국가 정부에서 국장급으로 사인을 하는 분들, 정책을 만들고 다 제 나이대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정책을 만들고 흐름을 읽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MZ시대가 굉장히 주도적 세력으로 올라왔고 얘네들이 생각하는 거, 일하는 방식, 공부해왔던 거, 접했던 거, 끌고 가는 거 모든 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경제의 주체가 변하면서 기본 경제가 달라졌어요. 제가 이 책에서 물질적 욕망과 도파민 경제라고 표현했어요. 그 물질적 욕망의 경제는 리비도 경제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많이 소유를 해야 행복한. 저 같은 경우에 그 세대에 속해요. 집도 하나 있는데 또 사요. 옷도 하나 있는데 또 사. 명품이 하나 있는데 또 사. 많이 물질적 소유를 통해서 만족하는 세대가 우리 과거의 경제 주체가 우리였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기업들은 많이 팔아서 많이 생산하는 게 수익 모델이에요. 네. 근데 지금 MZ시대는 물질적 소유를 별로 큰 의미를 안 둬요.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한국에 그게 있잖아요. 5% 세대, 네. 뭐 3% 세대, 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중국은 그걸 탕핑주의라고 해요. 탕핑이라고 누워서 건들건들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중국의 MZ시대는 탕핑주의를 해서 아무것도 안 해요. 욕망도 없어. 내가 뭐 우리 세대는 막 직장에서 진급하고 지위가 높아지고 이런 걸 성공을 하고 생각했는데 요즘의 MZ시대는 세상에 대한 욕망이 없어요. 결국 나만 행복하면 돼. 나의 개성이 존중되고 그래서 회사에 들어갔다가 상사가 야 야근해 이러면 바로 사직서 때려치고 나오고 그래서 요즘에 중국은 전업주부란 말처럼 전업자녀란 말도 나올 정도로 탕평 아무것도 안 한다. 그리고 한국은 오퍼 뭐 이런 세대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MZ시대가 일단은 소유에 대해서 우리처럼 집착하지 않고 두 번째 제가 그래서 MZ시대가 이끌어가는 미래 경제는 도파민 경제라고 합니다. 도파민이란 건 뭐냐면 정신적으로 행복한 상태를 말해요. 그게 꼭 옛날에는 소유해야 도파민이 나왔는데 요즘에 MZ시대는 예를 들면 가상의 세계에서 제가 메타버스 경제 지금 메타버스 이코노미라는 책을 쓰고 있는데 메타버스에 들어가서 내가 게임을 하면서 그 도파민이 배출이 되고 예를 들면 어떤 메타버스에서 아바타가 어떤 내 실제 패션은 안 입어도 잠옷을 입고 앉아서도 그 메타버스에서 나의 아바타가 예쁜 가방을 들고 있어도 내 머리에서 도파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가상 경제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MZ시대는 이제 실소유보다도 그런 걸 더 가치를 두는 거예요. 이게 애들 자기 친구들하고도 주로 또 메타버스에서 더 친구들하고 교류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실제 이렇게 만나서 하는 시간은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경제 생태계는 제가 살아왔던 이런 리비도 경제, 물질적 욕망 경제가 아니라 이런 경제가 절반 강산을 차지하는 경제 기회로 들어오는 거죠. 그럼 기업들이 기존에는 물질적 욕망 경제에서 가성비가 좋은 물건을 많이 팔아서 마진을 남겼다면 앞으로는 그런 기업의 행태가 먹히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기업들은 고민해야 되는 게 이 도파민 경제가 메인 경제 생태계로 올라오면 우리 기업은 어떻게 변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걸 고민해야 되고 MZ시대를 만날 때 나의 마케팅이라든가 모든 게 다 매류체인이 변해줘야 되는 거죠. 인재 보는 눈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시대적 흐름 안에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서 정리를 자세히 해드렸습니다.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는 고령화 시대랑 MZ세대로 인해서 도파민 경제. 지금도 물론 물질적 그런 경제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과거 대비해서는 지금은 정신적 경제, 맞아요. 행복을 좀 추구하는. 그게 커져가고 있다는 거죠. 커져가고 있다라는. 자, 그럼 이제 그런 기술과 이제 혁신과 미래에 대한 얘기 좀 여쭤보면 인류가 이루어오는 기술 혁신의 큰 흐름은 50년 경제 주기, 콘트라티F 파동, 요게 뭔지랑 요거에 대입해 알려준다면. 제가 이렇게 투자 생활을 한 20년 넘게 했는데 저도 이렇게 완전 그 개미 투자자부터 시작해서 그때 재물원 전공, 저는 전공이 화학 전공입니다. 학부가 화학을 했어요. 화학 공조 엔지니어. 그래서 재무가 제 전공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주로 컴퓨터 가르치고 화학 가르치면서 이 투자를 했는데 실패를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그 기술적 분석 있죠. 차트 분석. 그것도 제가 책을 몇 개 읽을 정도로 그때는 열심히 했어요. 그거. 근데 어쨌든 성공도 있었지만 실패도 많았고요. 그리고 또 여기 와서 2004년도 재무로 박사하면서 본격적으로 전공으로서 배우기 시작을 하면서 또 이번엔 전공자로서 또 이렇게 투자를 대하면서 또 성공 실패 경험을 다 하고 왔는데 이게 아까 제가 앞에서 이랬잖아요. 시대에서 흐르는 게 우선이다. 그걸 가장 깊이 투자하면서 느꼈고요. 이게 가장 큰 일단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확실하게 잘 정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투자해서 섹터하고 종목이 있잖아요. 반도체 섹터, 제약 섹터, 거기서 구체적 기업이 종목인데 성공의 80%는 섹터 선정에서 옵니다. 나머지 20%가 종목에서 와요. 우선 줄을 잘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산업에 줄을 잘 선단 말이 제가 시대적 흐름으로 표현한 거예요. 어느 산업에 줄을 설지, 그 다음에 거기 가서 어느 기업에 투자할지. 일단 론리가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어느 산업에 줄을 설지를 이렇게 어떻게 결정하지? 그게 가장 제가 경험으로 가장 잘 느꼈던 게 지금 여기 콘드라트 EF 파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소련 경제학자예요. 운명이 좀 이분이 운명이 좀 이게 사회주의 그 구소련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굉장히 비운의 경제학자인데 근데 이분의 방법론은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한테 아직도 엄청난 그 인사이트를 줘요. 그래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여러분 알든 모르든 우리 인류는 지금까지 이렇게 새로운 기술, 그러니까 혁신 기술, 요즘에 챗GPT 뭐 난리 났었지만 새로운 혁신 기술이 한번 팍 나면 그게 하나의 전체 산업 주기를 한 50년 끌고 가요. 근데 그게 끌고 가는 주기가 어떠냐면 새로운 게 나와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주목을 안 해요. 이렇게 맹아 상태, 씨앗 상태에서 조금 주목하기 시작해서 어느 순간 그게 뜰 때 있어요. 그래서 그게 팍 산업을 고속 성장시키고 정점을 친 다음에 또 스무스하게 내려오다가 또 팍 내려오고 사라지는 요 기술 혁신 주기가 50년인데 이걸 누가 썼냐면 콘드라트 EF 이 경제학자가 쓴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지금 우리 인류가 쭉 1차 산업혁명부터 쭉 온 우리 기술 혁신들을 보면 우선 영국입니다. 영국 다 아시게 산업혁명 제일 먼저 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방직 증기 그게 영국에서 시작됐는데 약 63년 동안 주기를 이렇게 확 끌고 고속성장을 인류의 고속성장을 만들어 왔어요. 그게 1782년도부터 1845년까지입니다. 63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철강, 철도. 길이 통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전기기술 나오면서 그래서 철강, 철도 기술이 또 하나의 산업을 이게 정확하게만 47년입니다. 그래서 45년부터 92년까지 7년 동안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또 인류가 한번 큰 성장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영국에서 또 한 56년 동안 끌고 핵심 기술이 전기와 중화학입니다. 그래서 1892년부터 1948년 2차 세계대전 끝난 마무리 그때까지는 전기, 중화학 산업들이 엄청나게 거듭나면서 또 인류의 경제가 하나의 큰 또 50년 경제 주기를 긋고요. 그 다음 또 미국이 세계의 최강국이 리더 국가로서 패권 국가로서 끌어가는데요. 그 다음엔 자동차 컴퓨터입니다.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48년 이후부터는 자동차가 지금의 챗GPT 이머징 기술이었고 엄청나게 신흥 산업으로서 고속 성장해 왔죠. 그래서 자동차 컴퓨터가 1948년부터 1991년까지 전 세계 한 43년 동안 또 호황의 시기를 끌고 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익숙한 게 그 다음부터예요. 정보통신하고 인터넷. 예, 이게 미국에서 주체로 전 세계를 이끌어왔죠. 그래서 1991년부터 지금 2035년까지 이제는 지금 이게 중요합니다. 요즘에 그 애플 제가 여기 넥스 애플은 누군가 그 주제가 있거든요. 사실 이 책에. 그 애플이 대단한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시가총액 3조 달러 너무 한 국가의 GDP 한국보다 더 많은 우리나라 시총보다 많지 않나요? 예, 다 합하고 더 많죠.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 개 기업이 시총이 3조 달러 넘어간다. 한 국가의 부보다 더 많은 거잖아요. 근데 애플은 왜 그런 성공을 읽었냐? 당연히 뭐 스티브 잡스라 이런 대단한 사람이 있었지만 그건 하나의 요인이에요. 사실 이 주기상에 보면 그 시대가 정보통 인터넷 시대에 그걸 전체를 다 캐칭한 거, 그대로 태킹한 거죠. 이 흐름을. 근데 그거 아세요? 요즘에 스마트폰 있잖아요. 성장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이제는 스마트폰 살 사람이 다 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대로 애플이 가만히 있잖아요. 새로운 도전 안 하고 애플이 기업이 뭐 스마트폰을 세계 뭐 명품
1등이 애플 스마트폰이니까 가만히 있잖아요. 애플은 망하는 기업이 돼요. 그렇죠. 요즘 이게 애플이 하는 게 뭐예요? 도전이. 그 VR 안경 만들었잖아요. 새로운 거 만들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요즘은 흐름이 스마트폰이 기부한 이 성장이 이제는 멈춰서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다 사고 이렇게 내려가는 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애플이 가만히 있으면 자기네 생태가 돌아가야 되는데 디바이스가 팔리지 않으면 멈춰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도전하는 게 뭐냐면 애플이 하는 게 그거예요. VR 안경, 앞으로 메타버스 세상이 돼서 VR 안경하고 디바이스로 축적으로 그걸 새로운 디바이스로 모든 걸 연결하는 앱 생태계를 새로 만들겠다는 거고, 두 번째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옛날에 애플카 같은 이런 개념으로 새로운 스마트 디바이스를 지금 새롭게 자기네 리딩하면서 앱 생태계를 계속 돌려가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는 여기서 지금 성공했던 기업들, 이 정보통신 인터넷 이 시대에 큰 성공을 이뤘던 이런 기업들이 중국말한 BAT제, 한국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미국은 뭐 팽이라 하기도 하고 가가라고도 하는데 이런 기업들이 2035년 이후로는 만약에 그 전에 변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또 사라지는 거죠. GM 자동차가 테슬라를 못 이기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콘드라이트 EF 우리가 주기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하나의 흐름을 끌고 가고 우리가 소멸은 안 하지만 그게 큰 이익을 못 성장시키는 단계까지 한 50년 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일단 섹터를 내가 고르는 시각을 키워라는 거죠. 예. 그럼 주도 혁신 기술을 주도한 국가가 그 시대의 대장이 되겠네요. 그렇죠. 영국이 그때 그렇죠. 대장이었고 그렇죠. 자동차 컴퓨터 정보통신에서 앞서 나갔던 미국이 지금도 이제 맞습니다. 세계 1위 국가가 된 거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보니까 정보통신이 2035년 정도까지 10년 정도까지는 더 이제 네. 아직 남아 있다고 성장이 보셨는데 네. 그러면 2035년 이후 네. 혁신 기술은 좀 네. 어느 쪽으로 맞아요. 그래서 포커스 잡아야 제가 뭐 여기서는 자세히 풀진 않았지만 방향만 제시했는데 저는 그게 여기에서 지금 말씀했던 하나는 AI고요. 하나는 바이오입니다. 왜 바이오냐? 아까 앞에서 제가 큰 시대적 흐름에 제일 크게 변한 게 하나 고령화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저는 50이 넘었잖아요. 반평생 살았는데 지금 4시간 상담 후 오다 쓰려면 건강. 저도 요즘 건강에 관심이 너무 많이 생기고 맞아요. 있습니다. 매일 그거에 뭘 건강한 거 뭘까? 생활 패턴 어떻게 계속 요즘에 제가 웰니스라고 우리 얼바인 대학교에서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핵심이에요. 고령화 사람들 사회하면 이게 그냥 바이오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마윈이 그런 말 했잖아요. 누가 중국 노인들을 건강하게 오래도록 행복하게 즐겁게 살게 하나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두 번째 마윈이 된다 이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럴 것 같은데 중국 인구가 14억이잖아요. 예. 노인이 지금 60세 이상 노인이 2억 6,700만 앞으로 명이거든요. 그 속도는 더 빨라지죠. 점점 더 많아지죠. 네네. 인구의 거의 뭐 한 4억은 노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즐겁게, 건강하게, 오래도록 살게 하는 이게 누가 답을 해주죠? 바이오입니다. 네. 결국 중국이 아직도 이 미개발 천지로 남은 게 바이오예요. 네. 바이오 제약은 미국이 잘합니다. 근데 다 특허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미래 요즘 마이크로 바이옴이라 이런 개념이 뜨고 있는데 이거는 사람의 미생물 주로 타겟으로 하는 건데 우리가 인체를 갖다가 어떻게 과학적으로 이 인간의 이런 갈망, 욕망을 해결해 주냐 이게 바이오 이슈예요. 뭐 AI는 더 풀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산업 주기는 얘네들이 끌고 간다고 보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또 이따가도 여쭤보겠지만 네. 이게 큰 축이 바이오랑 AI라면 네. 근데 사실 또 이 개인분들이 네. 뭐 마인 같은 분이 우리나라에도 또 다른 분이 탁 탄생해서 그런 산업을 일으켜서 뭐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면 좋겠지만 네. 대부분이 그러기는 쉽지 않으니까 네. 만약 개인이라면 어쨌든 그 시대에 편승할 수 있는 네. 투자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뭐 바이오나 AI 쪽에 근데 어느 종목이 잘 나갈지 모르니까 그냥 ETF 같은 데를 좀 찾아서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까요? 모를 땐 ETF 하는 게 좋아요. 일단 수수료가 싸고 그 전문가들이 거기에 제 핵심 기업 다 담아놓고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를 때는 그렇게 하고 근데 종목을 할 때는 모르면서 하면 안 되고요. 네. 요즘에 뭐 몇 개 뭐 2차 전지라든가 뭐가 뭐 팍 떠 뭐 요즘에 전도체 뭐 이런 막 난리 났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실패로 빨리 가는 길이고요. 일단은 내가
어떤 지수나 이런 데 맞춰서 하지 않으면 종목에 대한 공부를 오랫동안 해야 돼요. 그 공부를 하는 방법이 시대에서 흐름을 읽으면서 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고, 그래서 마지막에 종목에 들어가는 방법인데, 모를 때는 한다고 하면 ETF가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게 바이오 AI는 있잖아요. AI는 뭐 워낙 요즘에 VC, 자금들이 다 지금 AI 쪽으로 가고 있는데 좀 너무 좀 몰려가는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아까 그 앞에 정보통신 인터넷이 40년을 이렇게 끌어온 것처럼 이렇게 쭉 하나의 긴 과정이에요. 긴 과정이니까 일단은 투자하는 자세가 1, 2년 사이에 뭐 재무적 자유 실현하겠다, 뭐 부를 거머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기에는 안 맞다. 그래서 이 흐름을 내가 어떻게 탈지를 고민을 해야 되고, 근데 그게 너무 어렵다 이러면 ETF 같은 거는 전문가들이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좀 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에 제가 여기 책에도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 모든 걸 연결하는 모바일 생태계, MOT, 그다음 로봇, 드론, 그다음에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저는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왜 제가 강조하는지, 다음에 쓸 책이 메타버스 이코노미입니다. 제가 가장 평생에 도전을, 가장 노력을 엄청나게 쓴 책이 경제 연구자로서 가장 지금 엄청나게 지금 열심히 쓰는 게 메타버스 이코노미인데, 앞에서 제가 말한 것처럼 MZ시대가 메인 시대로 부상하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 세대하고 달리 생활의 대부분이 가상세계에서 살아가요. 사실 요즘에 저도 그렇거든요. 실제 친구들 별로 안 만나요. 다 뭘로 해요? SNS를 해요. 네, 그렇죠. 옛날에는 다 실제 만났어요. 커피 마시면서. 요즘에는 젊은 분들은 전화 통화하는 것도 약간 부담스러워. 그것도 거의 안 해요. 톡이나 메신저. 이걸 우리가 가상세계라고 합니다. 실물 보거나 만지거나 이런 세계, 이게 확실히 커져요. 그걸 메타버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이러면 여기에서 경제 생태가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익숙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또 그걸 인도하는 기업들이 있을 거고요. 그것도 핵심 기술이 필요하고요. 이러면 6G, 이런 정보통신 기술 등등. 그래서 이런 것들에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죠. 근데 말씀해주신 AI나 IoT나 MOT나 로봇, 드론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뭐 언젠가 당연히 올 거라 생각할 것 같은데, 신용 리스크를 해결할 블록체인 기술이라든가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블록체인이랑 메타버스가 뭐 2년 전쯤에 굉장히 핫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이제 메타버스 정말 세상이 바뀌는 건가 싶을 정도의 느낌이었고, 그리고 그때 또 뭐 코인 가격도 엄청 좋을 때, 이게 이제 코인 이렇게 가는 건가? 시대가 바뀌나 보다. 막 사람들 막 그래서 막 뭐 내가 뒤처지나 싶어서 막 사고 뭐 하는 것도 있었는데, 지금 딱 지나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거품이 많았고, 세상이 안 바뀔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객관적으로 보시면 좀 어떠세요? 저는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 이코노미를 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강연을 주로 했잖아요. 제 강연 듣는 분들도 많았겠지만, 또 안 듣는 분들도 많은데, 책은 계속 존재하니까, 제가 한번 메타버스의 이런 바이블 비슷하게 사람들한테 도대체 뭔지를 제대로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된 이유가, 작년에 그 테라루나 사태 있었고, FTX 파산 사태가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왁 몰렸다가 왁 이렇게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몰라서 그래요. 믿음이 있으면 동요를 안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기가 어디 갈지를 모르고 갈팡질팡해요. 그게 인간관계도 그래요. 부부간에도 그렇고, 자녀, 오녀간에도 그렇고, 이게 모든 게 믿음과 신뢰입니다. 우리가 투자도 그래요. 여러분 산 종목이, 이거 꼭 가상자산이고 종목 똑같아요. 뭐 삼성전자 갖고 있어요. 혹은 뭐 다른 주식 갖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시점에 이거 팔아야 되는지 더 사야 되는지 몰라. 그거 뭐냐면 자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도대체 이 주식이 앞으로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 똑같아요. 사람들이 왜 확 몰다 확 나오냐. 그냥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경제학적으로, 그래서 메타버스 이코노미라는데 경제학적으로 풀 건데, 한번 읽으면, 과연 이게 본질이 왜 나는 계속 이게 중요하다고 말하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인지하다 안 하도 인터넷은 지금까지 왔어요. 인터넷이 그때 막 대중화 시작할 때 사람들 보이지 만지도 않고 사기라고 했어요. 인터넷이. 지금 인터넷 없으면 이런 것도 못 하잖아요. 유튜브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요즘에 인터넷 없이 할 수 있는 게 뭐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하면, 앞으로 인터넷도 하나의 메타버스 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어디 있냐면, 메타버스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가상자산이 왜 필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코인이 왜 필요한지를. 그러면 요즘에 정부에서 중국 같은 거 못 타게 하거든요. 그럼 이런 거 도대체 뭔지, 왜 그러는지, 국가와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들 이게 다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는데 그런 책이 없어요. 메타버스 관련 책도 다 그거예요. 뭐 제퍼터에 가서 뭘 사기, 뭐 가상 부동산 사기,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이런 뭐 로그인해서 들어가서 뭐 해보기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고 본질을 모르니까 그래요. 그래서 한번 제가 제대로 정리해 줄 거예요.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다뤘어요. 본질만 다뤄줬거든요. 근데 이제 제 두 번째 책이 메타버스 이코노미 될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세상이 앞으로 메타버스로는 예. 그동안에 거품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시대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네. 거기서 기회를 찾아야 된다. 네. 지금 반도체 굉장히 중요한 세상이잖아요. 네. 반도체 이후에 네. 주도 산업은 좀 뭐가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 책에서 주로 데이터를 강조하고 있어요. 앞으로 국가 간의 빈부격차는 데이터 소유의 빈부격차입니다. 예, 지금 전 세계 데이터 플랫폼의 90%를 중국과 미국이 갖고 있어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한국도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 게 한국은 그래도 네이버, 다음, 카카오 자기 게 있잖아요. 유럽은 다 구글 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유럽 전체 데이터는 구글이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90%는 거기에 70%는 미국이 다 갖고 있어요. 왜냐면 전 세계 대부분 쓰는 플랫폼 다 미국 겁니다. 그렇죠. 20%는 중국 거예요. 나머지 10%를 뭐 한국이나 뭐 이런 데서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일본도 다 네이버 쓰잖아요. 뭐 옛날에 야후 뭐 이런 거 했지만 요즘에 제페토라 다 일본 동남아에서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정도로 라인 이런 게 다 한국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가별로 이런 걸 이렇게 한 나라고 안 나라인데 앞으로 이런 데이터 플랫폼의 격차가 국가 간의 빈부격차를 결정하고요. 한 국가 내에서도 개인과 개인 간의 빈부격차가 데이터 소유에서 결정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느 기업이든 어느 국가든 어느 정부든 어느 개인이든 데이터를 나를 어떻게 표현하냐, 데이터 소유권을 내가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당신의 부가 결정되고 빈부격차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 메타버스 이코노미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겁니다. 도대체 뭔지를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예. 이제 예. 더 플로라는 책을 봐야 될 거라 생각 네. 들었는데 예. 벌써 다음 책을 계속 기다리시게 만들어 주시는. 네, 네. 근데 이제 코로나 이제 19가 여전히 이제 아직 좀 남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네. 팬데믹 이후에 네. 기업을 결정한 요소도 좀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기업 결정한 요소는 뭐라고 보시나요? 제가 그 어릴 때 중국에서 어린이들한테 4가지 현대화 실현할 인재가 되라 뭐 이런 표현이 제가 익숙해가지고 그걸 좀 모방을 했어요. 그래서 기업은 4가지 현대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4가지가 뭐냐? 디지털화, 앞에서 말한 데이터화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디지털화, 모바일화, 우리가 요즘에 IoT, 사물 인터넷 이런 게 다 모바일화 개념입니다. 그다음 자동화, 요즘에 AI가 이미 들어와줬잖아요. 그렇죠. 요즘 식당 가면 거의 다 로봇이 합니다. 호텔 맞아요. 가도 다 로봇이에요. 모든 게 다 밸류체인이 자동화 실현입니다. 그다음에 스마트화, 거기서 거기에 맞추며 생산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앞으로 기업의 전체 공급망 구축에 있어서 디지털화, 모바일화, 자동화, 스마트화. 네. 스마트화의 핵심은 거기에 맞춤형으로. 그래서 이걸 구축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기업의 경쟁력이 특히 글로벌적으로 달라질 거라는 걸 지금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렸어요. 예. 일부 영상의 마지막 질문으로 그 질문도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게 네. 어쨌든 교수님이 영상을 보면서 이제 미래를 선도할 만한 뭐 창업가분이 탄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기업가분들도 이 영상을 볼 수 있고 뭐 많은 교양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어쨌든 투자 목적으로 보는 분도 되게 많을 거란 말이죠. 근데 물가 상승이 요즘에 네. 정말 뭐 목미까지 치어올라서 마트에서 장 조금만 봐도 네. 돈이 너무 비싸게 나온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과거 대비 지금 어쨌든 계속 물가 상승을 계속 해왔는데 우리가 자산 관리 어떻게 해야지 이 물가 상승률보다 우리 자산이 좀 더 많이 쌓여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책에서 계산까지 해주면서 여러분들 만약 자산 관리 안 하잖아요. 그냥 앉아서 거지가 됩니다. 아니, 조금 과격하게 표현한 거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20년 전에 뭐, 100만 원이 있었다. 그러면 지금은 그게 한 80만 정도밖에 안 돼요. 내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그냥 20만 내 자산이 날아난 거. 그게 누구냐? 인플레이션이 도둑질해 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자산 관리가 필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정부가 제가 여기서 프리드머니 경제학이라고 해서 이게 프리드머니 이전과 이후로 세계가 나뉜다. 그러니까 정말 세계는 지금 말이 안 되게 돌아가는데 이런 걸 모르면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당합니다. 그래서 정말 한번 읽어보면 이 삶의 지혜가 떠오를 건데 프리드만이 우리 세상을 어떻게 바꿔놨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개인의 부가 가져가는 시작을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산 관리를 안 하면 그냥 국가한테 당해요. 뭐 국가 의도적으로 이런 거 뺏어가겠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 한 국가가 권력기구로서 경제를 살리고 왜냐면 투표제잖아요. 그렇죠. 정치인들. 그럼 경제를 살려야 돼요. 이로써 인기를 얻어서 투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늘 그 우리가 진통제 먹듯이 경제를 진통제 다루듯이 다뤄요. 그게 결과적으로 우리한테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예요. 경제를 살린다는 명의로 돈을 막 찍어냅니다. 그 대가 누가 치르죠? 우리가 치릅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코로나로 돈 엄청 풀 때 저는 엄청 반대 소리를 냈거든요. 그 대가는 고스란히 우리가 갖고 간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산 관리가 중요해요. 옛날에는 우리가 월급만 받아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 절대 불가능해져요. 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부지런하기만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우려면 제가 여기서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시대의 흐름을 읽어야 되고 그 읽기 위한 그 기본 팩터들은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적어도 당신의 자녀들은 당하면 안 되잖아요. 당신이 그렇게 살아왔다 쳐도. 그렇죠. 예. 책에 보면 50년간 변한 생활 물가가 시내버스가 1970년 10원이던 게 2020년에 1200원으로 120배. 뭐 짜장면 한 그릇이 그때 100원인 게 2020년에 4,771원 50배. 사실 뭐 지금은 3년밖에 안 지났지만 왜냐면 6,000원 미만도 맞아요. 찾기가 굉장히 힘들죠. 맞아요. 뭐 짜장면 한 개 뭐 8,000원, 네, 만 원인 데도 많아서 물가는 진짜 엄청 많이 올랐는데 네. 우리 월급이나 연봉은 사실 이만큼 오르진 못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못 오르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건데 여기서 또 이미지 하나 뜨는 게 네. 보니까 210년간 다양한 자산 유형의 실질적인 수익률이 연수익률 주식이 6.6%, 장기국채 3.6%, 뭐 금이 0.7%, 뭐 등등이 있는데 주식이 6.6%면 굉장히 수익률이 이게 연복리로 하면 계속 쌓이면 되게 큰 거잖아요. 엄청나죠. 예. 근데 개인분들은 제 주변에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게 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막 해서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누가 좋다 이러면 그래 그게 좋아 사고 야 이게 뜬다더라면 요즘에 그 뭐 전도체처럼 야 또 사고 항상 고점에 들어가거나 그러는 거죠. 차라리 그런 걸 잘 모르시는 분은 네. ETF나 뭐 미국 지수 같은 걸 사놓고 네. 그냥 기다리기만 했어도 네. 더 좋았을 수 있을 텐데. 아니면 섹터를 잘 고른 거 있으면 쭉 놓고 그냥 또 저축하듯이 쭉 갖고 가면 저도 그래요. 그런 실패 경험이 있었고요. 근데 제가 돈 벌었던 게 무조건 3년 이상 갖고 갔던 것들이에요. 거의 3년에서 5년. 예, 그랬어요. 저도 단타를 했었거든요. 다 돈 잃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미국 주식 시장이 장기적으로 지금 우상향했잖아요. 그동안은. 일단 그 이유랑 앞으로도 우상향한다고 보세요, 그러면?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책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이거는 제가 경제학을 풀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방송에서 사실 쉽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떤 데는 그게 한계가 있어요. 이런 시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제가 이걸 이해시키려면 엄청나게 풀어야 돼요. 근데 미국이 우상향하는 곡선을 그릴 수 있다는 거는 과거 40년의 글로벌화입니다. 특히 2001년 중국이 WTO 체제 들어오면서 그게 더 가속화가 됐어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금융으로 돌아가는 경제인데 만약에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갈등을 겪으면서 정말 우리가 만약입니다. 정말 안 논다 이러면 미국의 이 경제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상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옐런이 왜 중국 갔는지 뭐 이런 거 다 그 배경이 되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미국이 우상향하는 거는 저는 결론만 말할게요. 로직은 여기서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일단은 글로벌화라는 이런 그게 또 미국 달러 패권 체제라는 이런 쪽에서 가능했기 때문이에요. 앞으로는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부채 한도를 계속 지금 올리면서 가는데 미국이 전 세계에서 돈의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 경제를 베팅하고 지금 게임을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그 야당, 여당의 협상에서 부채 한도를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언제까지? 그 이자만 계산해도 그 전문학적 지금 국가 빚을 그 이자만 2%를 계산해도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이 게임은 누가 봐도 돌아갈 수 없는 게임이에요. 부채 한도가 계속 지난번에 협상이 안 됐다고 누구도 안 된다고 생각 안 하지만 우리 그냥 한번 논리를 생각해보자는 거지. 안 됐다고 생각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냥 국가 부도예요, 미국이. 근데 왜 한도를 계속 올라가면서도 그 발행한 국채를 누군가 사냐? 왜 일본이 사고 한국 사고 중국이 사냐? 그 부채를 발행한 그 달러 부채를 달러 국채를 왜 사죠? 그게 이 전 세계 흐름 속에서 존재하는 게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시대에서 배경이 큰 변할 때 미국하고 중국이 이제는
이렇게 갈등을 겪고 이게 장기 추세잖아요. 이럴 때 이게 계속 갈 수 있는지는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자세히 풀었습니다. 세계화는 어떻게 중국을 G2로 만든 거고 네. 앞으로 세계는 누가 봐도 세계화보다는 좀 탈세계화에 좀 가까운데 네. 탈세계화는 중국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앞에서 제가 미국이 장기 주식 우상향하는 배경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도 과거 40년 78년에 계획개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91년에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는 자본주의 요소를 도입을 했고 그리고 본격적인 거는 2001년 WTO에 들어가면서 세계 질서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돈이 돌아가는 이 체제에 중국이 우리가 저 강원도 가면 강원랜드가 있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 와서 거기서 도박을 놀잖아요. 제가 뭐 예를 별로 안 좋은 거 들긴 했지만 그래도 가장 가슴에 닿기 때문에 할게요. 도박장 딱 가서 앉아서 놀잖아요. 이렇게 여러 명이 참여해서. 네. 그전에는 2001년 전에는 중국이 없었던 거죠. 예? 근데 2001년에 WTO 가입했다는 거는 전 세계 돌아가는 미국 중심의 이 경제 게임에 중국이 딱 자리를 찾고 앉아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각자의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내세울 게 별로 없었다는 거죠. 왜? 완전히 폐쇄된 국가에서 이제 막 성장하려고 개개발한 나라니까. 그러니까 노동력밖에 없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렴한 노동력을 내세워서 전 세계 이 주변의 플레이들이 주로 500대 기업이죠. 그리고 다국적 기업인데 기술과 자본을 갖고 중국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중국의 노동력하고 결합해서 기술, 자본, 생산 요소, 노동력이 결합해서 중국에서 전 세계 생산 공장이라 할 정도로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전 세계에 공급한 거죠. 그래서 중국은 전 세계에서 달러를 제일 많이 버는 국가가 됐고 그 번 달러가 다시 미국 금융시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중국은 제가 민간기업가잖아요. 미국 수출해서 달러를 받았어요. 그냥 법에 의해서 무조건 중국 은행에 가서 그걸 위안화로 태환해서 갖고 와요. 중국은 기업이나 개인이 외환 계좌를 못 갖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무조건 위안화로 태환해서 갖고 가야 돼요. 그러면 그 돈을 다 중국 외환관리국에서 관리하거든요. 외환보유액으로 관리를 해요. 달러를 그냥 놓으면 그냥 평가절하고 그냥 종이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면 다시 운용을 해야 돼요. 그걸 달러 자산이 중국에는 없잖아. 다 위안화 자산이잖아요. 네네네. 금융상품이 다 위안화로 돼 있고 그래서 미국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주식도 사고 국채도 사고 부동산도 사고 기술도 사고 인프라도 사고 자원도 사고 그렇게 가서 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나의 체계로 돌아가면 중국은 전 세계 제조 강국으로 성장을 했고 그러면서 G2가 됐고 미국은 제조는 완전히 중국에 거의 맡길 정도로 주로 금융으로 그렇죠. 왜 제조를 안 해도 되니까 중국이 한 걸 싸게 자기네 직접 하는 것보다 훨씬 싸니까. 그렇죠. 그리고 중국이 다 사주니까 주식, 국채 다 사주고. 세계 공장이 됐죠. 예, 결국 전 세계화 다 사주고. 당연히 미국 금융기관들이 주로 사지만 그래도 금융권을 그 돈 줘서 해외에 나가서 번 돈으로 오는 거니까. 그래서 세계가 그렇게 한 몸으로 돌아갔죠. 그 속에서 가장 큰 베네핏을 본 게 당연히 미국은 원화부터 그다음에 중국. 그래서 제가 최근 10년 데이터를 봤는데 세계화로 추가적으로 발생한 18조 부가가치에서 중국이 한 8조, 미국이 한 6조, 합해 14조, 나머지 한 4조를 나머지 국가들이 갖고 가요. 나머지 한국, 뭐 독일, 뭐 일본.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제일 많이 벌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화가 이 두 나라 중심으로 나머지 국가들이 붙어서 제 그림 여기 책 안에 그림도 있거든요. 두 나라가 딱 이렇게 딱 연결되고 나머지 국가들이 이렇게 붙어서 먹고 사는 구조가 우리가 살은 과거 40년이었다는 거죠. 근데 앞으로는 이 구조가 쫙 변한다라는 거죠. 공급망이 이제 분리되기 시작하는 거죠. 원래 미국하고 중국이 핵심이 돼서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와 딱 붙어서 따다따다 붙어서 먹고 살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깨어지긴 시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미래 40년이라는 거죠. 예. 왜 깨어지나요? 그게 둘 다 부자가 된 거잖아요. 예, 좋은 질문인데 미국이 지금까지 상대를 한 패권 국가가 영국 맞죠? 영국. 그다음 누구죠? 일본. 근데 봤는데 영국과 일본 공통한 특징 인구가 많지 않아요. 일본은 후에 뭐 애기 많이 나가지고 지금 한 1억 한 3천만 명 되지만 영국은 아직도 6천만 명이 안 되거든요. 근데 전 세계에 뭐 해지지 않은 나라라고 해서 식민지를 많이 갖고 있었던 뿐인데 이게 상대를 한 국가들하고 중국이 다른 거예요. 지금까지 미국하고 패권을 다퉜던 국가들하고 중국이 게임이 체급이 다른 거예요. 중국은 일단 14억이라는 인구 규모에 어마어마한 방대한 시장을 갖고 있고 또 중국 사람들이 특유의 부지런함이 있어. 그냥 물건만 팔고 만족하는 게 아니고 기술 개발을 해. 배워가지고 자지 않고 기술 개발해서 상대방보다 더 좋은 걸 만들어내. 그래서 지금 그 호주,
호주에서 나온 연구보고서인데 미래 첨단 산업 영역 있잖아요. 자세하게 내놔가지고 미국하고 중국을 딱 비교했어요. 누가 첨단 기술, 핵심 기술을 더 많이 갖고 있냐. 근데 미국은 그 몇 개, 양자 컴퓨터라든가 제약, 바이오 이런 거 몇 개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다 중국이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기술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옛날 나라들하고 싸웠을 때는 일본도 사실 그걸 반도체에서 막 치고 나가다가 미국에서 딱 때렸잖아요. 근데 중국은 시장 큰 데다가 부지런하고 인재도 많고 방대한 시장 기반에서 신속한 상용화가 가능하면서 심지어 자본까지 잘 놀아. 보통 일본이나 한국 비슷한데 자본주의 나라인데 자본을 잘 못 갖고 놀아요. 근데 중국은 심지어 자본도 잘 갖고 놀아요. 이러니까 너무 빨리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나라를 위협할 정도. 그다 대고 1대1로. 이거 일반 국가 생각해 볼 수 없는 판을 만들어 가는 거죠. 영국 그리고 일본. 보면은 그런 게임을 안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은 옛날에도 패권국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지금 실크로드 1대1로를 만들어서 바로 중국에서 철도를 3개 깔고 해영으로 또 해가지고 바로 유럽까지 가는 이 무역 통로를 바다로 통하면 2-3개월 가는데 이 철도를 통하면 17일에 가는 이처럼 물류가 개선되면 유럽하고 중국 본토가 하나의 땅이 돼버리잖아요. 하나의 세력이. 하나의 경제권이 분락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딱 봤더니 근데 심지어 또 위안화 결제를 한대요. 또 이게 판이 다른 거죠. 상대를 했던 모든 국가들하고 이건 다른 게임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거 처음 느낀 게 2008년 오바마 때부터입니다. 화웨이가 미국에서 사실 반도체 기업 그때 이수하려고 했는데 거절당했거든. 그때부터 본격적 정확하게 말하면 2001년 이후부터인데요. 2003년부터 그 안에서 분리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완전 미국의 양당이 다 공감을 하는 거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은 절대 가만 놔두면 안 된다라고. 그만큼 중국이 굉장히 크게 경쟁력이 부상했다라는 빨리 건데 올라온 거죠. 그럼 전통적인 경제 강국 미국이랑 새롭게 떠오른 경제 강국 중국 G2를 조금 더 한번 비교해 준다면요. 뭐 일단은 현재 위치. 제조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뭐 금융도 중요하지만 제조업 부가가치가 중국은 4조 달러입니다. 4 trillion dollar, 4조 달러고요. 미국은 2.3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걸 제일 잘하는 게 중국이 4조 달러, 미국이 2.3조 달러. 그 다음에 독일이, 일본이 1조 달러예요. 독일이 한 8천억 달러, 한국이 한 4,500억 달러, 지금 인도가 한 4천억 달러. 중국은 4조 달러잖아요. 이게 체급이 다른 거예요. 미국도 안 되는 거예요. 다 합한 것보다 더 많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제가 쉽게 표현하면 중국이 생산 안 하면 전 세계가 멈춘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 코로나 때 경험했잖아요. 코로나 때 그때 2000년에 중국이 제일 먼저 우한에서 코로나 터지면서 그때 그 우한에 있는 그 미국 공장들이 다 멈춰서면서 공급이 안 됐잖아요. 그 다음에 작년에 상해가 봉쇄되면서 맞아. 상해 항구가 멈춰선 거예요. 항구가 전 세계 1위 항구인데 물류가 멈춰선 거예요. 상해가 1위예요? 세계 1위입니다. 네, 상해항이 물류가 멈춰섰잖아요. 상해 폐쇄되면서 우리가 요소수 대란도 겪었고 무슨 말이냐면 중국이 생산하고 수출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전 세계가. 그게 이 힘이죠. 그게 힘이죠. 그래서 미국도 왜 이번에 6월 달에 연속으로 고위 관료 3명이 중국으로 갔을까요? 왜 중국의 고위 관료 3명이 미국을 안 가고 왜 미국의 고위 관료가 3명이 중국으로 왔을까요? 그 판자가 찾아가게 돼 있잖아요. 그 정도로 중국이 이번에 그 여러 가지 그 반도체 뭐 소자에 쓰는 것들도 기름아니 막 이런 거 수출을 지금 중국에서 안 하겠다 막 이러잖아요. 공방이 멈춰서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이렇게 중국이 그 정도로 핵심 전체 제조 공급망의 가장 핵심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순수하게 중국을 뭐 탈중국화한다, 뭐 디커플링한다 이럴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거고요. 두 번째 특허 1위 국가입니다. 아까 말한 그 영역 빼고는 중국이 미국보다 특허가 원천 기술을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이제는 당연히 그 핵심 기술은 미국이 갖고 있어요. 각 섹터별로 핵심 기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누군가 이래 핵심 기술만 있으면 되지.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제가 요소수 예를 들면 한국이 못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술도 아니에요, 사실. 근데 만드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야, 만들어라. 막 압력 줄 수도 없어. 예를 들면 시장 원리로 돌아가는 국가들이니까 기술보다도 이게 시장 원리로 맞춰서 가야 되니까 중국이 안 하면 그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간단하게 중국을 갖다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미국이 중국을 견제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지만 또 중국의 생산 기지가 멈추는 것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다. 예.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이 그래서 리쇼어링도 하고
중국이 하는 다른 곳에 생산 기지를 막 만들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은 좀 잘 될 수가 쉽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주목받고 있는 게 글로벌 사우스 뭐 이런 개념인데 그 중에 가장 주목받는 국가가 베트남, 뭐 인도, 뭐 그다음에 그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뭐 그쪽 나라들이에요. 근데 그 실제 이게 저보다도 저도 지금 요즘에 투자를 워낙 많이 해서 이쪽 동남아 있는 이런 메이드인 기업들에 많이 해가지고 저도 경험을 지금 한 3년째 하고 있는데 기업하는 분들이 제가 말한 게 무슨 뜻인지 훨씬 더 잘 알 거예요. 기업인들과 인터뷰하잖아요. 야, 인도가 중국을 대체할 것 같니? 특히 인도에서 사업을 오래 하신 분들 제가 안녕하셔서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다 답이 못한다예요. 거기서 인도에서 현지 기업 하신 분들이 그 말을 더 많이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책을 마지막 그 에필로그를 그 인도로, 결국 제가 다음에 제가 매번 독서 모임 강연을 하잖아요. 이번에 12기인데 저 주제 뭔지 알아요? 베트남, 인도가 중국을 대체할 수 있냐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데이터로 모아서 자세히 지금 분석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일부분은 여기서 넣었고요. 여기서 베트남은 넣었어요. 근데 이제 좀 더 자세히 다뤄야 되고, 그리고 인도를 제가 지금 리서치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적어도 미니멈 앞으로 10년은 불가능하다. 10년은 불가능하다. 베트남은요? 똑같습니다. 베트남은 한계는 뭐냐면, 인구가 일단 작아요. 1억이 안 되고요. 인구가 작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지속적인 노동력 보급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9,900 몇만 명인데 그게 다 노동자라고 쳐도 500대 기업이 다 들어갔다고 생각해봐요. 노동자를 서로 뺐다 보면 월급만 올라가고 지속적으로 공급이 안 되거든요. 중국은 지금 베트남보다 월급이 더 적게 받는 중국 노동자들이 아직도 6억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보다 월급을 더 적게 줘도 되는 노동력이 6억이나 있다고요. 중국의 제일 큰 장점이 노동력이 지속적 보급이 가능하다. 그게 지금까지 제일 큰 장점이었는데 베트남 처음부터 그게 안 돼요. 그러면 인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15억이잖아요. 인도 인구가. 예. 근데 인도는 또 한계가 뭐냐면 인프라입니다. 중국이 잘한 게 뭐냐면 한국의 박정희 때 새마을 운동, 그걸 벤치마킹 한 부분도 있는데 국가가 길부터 깔아줬어요. 기업들이 들어와서 사회자본 시설에 전혀 신경 안 써도 편하게 그냥 생산해 팔게 돈만 벌게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 돼 있어. 그 큰 나라가 어디로 가든 농촌까지 다 길이 뚫려져 있어요. 이게 물류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게 지금 중국이 가장 잘했던 건데 인도가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사회간접 자본 투자가 안 되고 부패해가지고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예. 근데 미국이 그럼 그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금융 제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든가 그런 그래서 것들... 그거는 가장 미국하고 중국이 가장 나빠졌을 때 우리가 항상 저는 문제를 사고할 때 세 가지 시나리오로 무조건 나눕니다. 지금 상황에서 노멀하게 갔을 때 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사고하는 방식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책을 써도 그렇고 연구해도 그렇고 제 인생 결정을 준비할 때도 그렇고 항상 노멀하게 갔을 때 그러니까 지금의 환경 조건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갔을 때 어떻게 될까? 요거 전망해보고 지금보다 훨씬 좋아졌을 때 베스트 있잖아요. 조건이 좀 아주 상상 이상으로 좋아했을 때 정말 안 좋았을 때 정말 잘 안 풀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대처할 수 방안이 있냐? 해지 방안이 있냐? 이 세 개를 봅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미국하고도 저는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표현을 여기다 량전, 그러니까 양전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냉전도 아니고 열전은 전쟁입니다. 저는 여기에 그 대만이 제2 우크라이나인가 이것도 넣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대만은 제2 우크라이나 이 질문은 다른 말로 하면은 미국과 중국은 전쟁할까예요. 다른 제목 달면. 제가 그렇게 제목 달까 하다가 사실 이렇게 달았는데 그게 열전입니다. 싸우는 거죠. 자, 그게 최악 중에 최악.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양전이라고 해요. 냉전은 뭐냐면 옛날에 구소련 미국이 완전 다른 진영에서 놀았잖아요. 중국하고 미국이 아예 안 노는 거지. 딱 갈라. 그 냉전. 량자는 뭐냐면 협력할 건 협력하고 싸울 건 싸우고 그런 게 있죠. 경쟁할 건 경쟁하고. 미국이 백악관에서 나온 보고서 한 3개 정도 있어요. 참고할 만한 게. 백악관 홈페이지가 다 있습니다. 그 보고서가. 중국하고 탈중국화도 아니고요. 냉전 당연히 아니고요. 적어도 앞으로 10년은 coexistence, 그러니까 공존입니다. 근데 뒤에 온 단어가 뭐냐면 경쟁이에요. 중국 대비 초격차를 갖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하는 그 아메리칸 퍼스트 제조업 회기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중국에 비해서 기술 격차를 계속 높여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중국하고 이제 안 놀아! 뭐 이런 냉전도 아니고. 근데 저는 지금 아직 계속 연구하고 지금 고민하고 있고 분석해보는 게 열전입니다. 대만이 하나의 트리거가 될까? 그럼 당연히 냉전이 오겠죠. 뭐 싸우는데 뭐 적인데 뭐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되게 테일 리스크. 아주 작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중국이 대만 침공할 확률은 거의 없다. 표현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네. 그거는 예, 중국 사람 들었을 때 굉장히 좀 침공이란 단어가 안 맞아요. 왜냐면 대만은 중국의 33번째 성으로 대만 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대만을 자기 국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침공이란 단어 자체가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죠. 안 맞. 그래서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대만 통일이라고, 통일. 예, 아니면 수복. 미국이란 나라가 대만을 어떻게 활용하냐 이거거든요. 미국이. 따라서 이 대만 해협의 정세가 크게 변할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중심의 서방 국가가 나토를 아시아에 끌어들이고 있거든요. 그게 가장 앞장서는 게 일본입니다. 나토라는 건 원래 북대서양 조직이잖아요. 원래 아시아와 아무 관계가 없는데 지금 사무소를 일본에 놓겠다고 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나토가 지금 뭐 동진이 아니라 완전히 동북아에 지금 오는 거거든요. 나토가. 나토란 게 뭐예요? 군사예요, 군사. 그렇죠. 그래서 그걸 왜 하냐? 그럼 대만이 밖에 이슈가 없어요. 그럼 왜 서방 세계가 이걸 지금 대만 문제 이렇게 어떻게 보냐? 여기가 이게 해협이잖아요. 물류가 왔다 갔다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일본도 있고 한국도 이런 나라들이 이걸 불안을 느끼는 거지. 만약에 중국이 대만 통일을 했을 때 여기 이쪽에 이 물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불안을 느끼면서 지금 나토에 동북아 들어온 거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전쟁을 테일 리스크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는데 지금 제가 거기에 대한 확률을 높아가고 있어요. 우리 테일 리스크라는 게 꼬리 위험이라고 하는데 정규 분포잖아요. 보통 리스크란 건 정규 분포의 표준명사로 어떤 일이 발생하는 확률의 리스크라고 말해요. 정규 분포인데 이 꼬리 부분을 우리가 별로 발생하지 않는 상황을 말하거든요. 테일 리스크 꼬리 위험이라는데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봤어요. 근데 그게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제가 보는 시각이. 그래서 그게 아마 동북아 운명, 한국, 중국, 일본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에 전쟁을 만난다,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변할 겁니다. 이것도 시대적 흐름이에요. 그걸 특히 국가, 정부, 기업은 이 테일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지를 지금부터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여기서 지금 다뤘거든요. 대만과 관련해서 또 중국과 미국이 관심을 갖는 이유 중 하나는 사실 반도체 때문인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중국의 반도체 기술은 지금 현재 정확히 미국과 한국, 대만에 비해서는 좀 어떤 정도의 격차인가요? 그 반도체가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밸류 체인이 가장 높게 펼쳐진 산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어느 국가도 혼자 할 수 없다란 말이에요. 이 말은 쉬운 말로 하면 아무리 미국이라도 반도체 혼자 못합니다. 한국 절대 못해요. 일본 못해요. 어느 나라도 못해요. 왜? 반도체는 대부분 특히 제조국가 대부분 다 인볼브에 들어오는 산업체계입니다. 중국은 여기 소재를 많이 갖고 있어요. 반도체에 들어가는 중국이 그거 이번에 2개를 수출 안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할 수 없어요, 반도체를. 그러면 중국은 지금 없는 게 장비예요. 장비, 설비. 이거 미국이 독점하고 있거든요. 거의 제로입니다. 제로. 근데 이번에 중국이 땡저지도 하니까 중국에서 이번에 그게 리온 주입기라고 해서 거기에 일부분을 지금 기술 핵심 돌파를 이뤄냈어요. 근데 EUV라든가 지금 EDA 설계 쪽도 지금 돌파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EUV 같은 이런 장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제로거든요. 없다. 그러면 네덜란드나 이런 데서 아스메라 이런 데서 안 팔면 화웨이가 TSMC 화웨이 그거 칩 생산 안 해주면서 스마트폰에서 하루아침에 밀려나간 것처럼 그걸 주지 않으면 중국은 지금 EUV 쪽에 DUV라고 해서 그 아래 사양인데 그거는 지금 64나노미가 이런 쪽은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독립적으로. 근데 우리가 쓰는 이런 스마트폰 정도의 이런 건 진짜 못하거든요. 중국이. 치명적인 거죠. 근데 그러면 미국은 그러면 중국 없이 할 수 있는 아니에요. 소재. 많은 소재나 이런 것들이 또 중국이 수출해야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서로 의존하는 산업이 반도체 산업이에요. 근데 중국은 반도체가 전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한 16%까지 왔어요. 미국은 한 12%. 우리가 전체에서 반도체 산업 정도 다 합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비중은 중국이 미국보다 훨씬 높아요. 근데 그게 그 핵심 기술, 특히 장비나 이런 쪽 중국이 영리이기 때문에 미국한테 당하는 거지. 근데 또 착각하시면 안 돼요. 미국이 혼자 하는 걸로, 그럼 중국 없이 할 수 있냐? 못해요. 한국 못해요. 다 서로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수출 못하게 하는 거는 중국이 없는 걸 하는데 중국이 지금 어떻게 하나 이게 세계화 속에서 다른 나라하고 관계가 악화되면 안 되니까 지금 참고 있는 거지. 정말 중국을 죽이려고 목숨까지 갖고 가면 중국도 점점 어서 수출하지 마, 하지 마 이렇게 돼버리면 서로가 죽는 거예요. 서로가.
하나는 완전 사망하는 거고 하나는 반신불수되는 거고 그냥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 손해다. 그럼 방금 말씀하신 소재에서 중국의 반도체 소재 장악력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소재별로 달라요. 근데 어떤 거는 제일 많아 막 90%도 있고요. 평균은 한 5, 60으로 보고 있어요. 소재만큼 되게 높네요. 엄청 높죠. 예, 그래서 또 어떤 거는 없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가 어려운 게 뭐냐면 정말 넓어요. 근데 그 중에 이게 들어가는 게 막 몇만 개 있잖아요. 별로 시장 규모도 예를 들면 그 아까 이온 같은 경우도 시장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되게 작아요. 거의 한 20억 달러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미국이 다 하는데 거의 미국이 한 7분 하는데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그 산업이 요만한 산업이라도 그걸 어느 나라가 못하면 이 전체 반도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산업이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미국이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솔직히. 근데 중국이 어떻게 하나 잘해. 중국은 지금 전 세계 협력이 필요한 나라. 그러니까 그거 잘 들으세요. 바이든과 시진핑 말하는 게 달라요. 미국이 말하는 건 항상 디리스킹, 의존도를 줄이자. 옛날에 디커플링인데 디리스킹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중국은 늘 말하는 게 세계화를 강조해요. 아, 중국이요? 네. 옛날에 미국이 했던 게 제일 많이 했던 게 세계화였잖아요. 미국이 옛날에. 네네. 근데 지금 거꾸로 됐어요. 미국이 오히려 폐쇄주의 정책으로 가고 중국이 오히려 세계화하자고 그래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들한테 딱 유리한 그렇죠. 정책이 옛날에는 되니까. 미국이 초격차 위치 있으니까 세계화가 넓어지고 다 내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니까 중국이 너무 잘하니까 세계화할수록 손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중국은 이제 대부분 산업에서 다 잘하니까 세계화하는 게 유리한 거지. 그 둘이, 중국은 이제는 모든 나라하고 관계를 잘하려고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시장도 개방하면서 오라 그러고 자기도 나가고 이런데 지금 미국이 못하게 하는 거죠. 예. 중국이 반도체 그럼 R&D 투자 규모도 지금 계속 어마어마해요. 지금 어마어마하네요. 제 지인도 지금 반도체 펀드를 중국에서 만든다고 하는데 그 각 국가 성별로 있잖아요. 반도체 펀드를 만들어요. 제가 대충 계산해봐도 한 5, 600조 됩니다. 펀드가. 반도체에 전문 투자하는 산업 펀드 있잖아요. 또 국가 펀드도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투자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이거는 중국이 이렇게 생각해. 반도체는 앞으로 10년 하든 100년 하든 어쨌든 우리 스스로 해야 된다. 이렇게 딱 정했어요. 그래서 길게 갖고 가고 가는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술 돌파를. 이제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한국이 좀 중국과 좀 멀어지고 미국과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굉장히 요즘 많이 받고 있는데 괜찮나요? 이 미중 갈등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맨 마지막에 두 개로 한국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다뤘습니다. 이 책에서. 근데 사실 정답은 없어요. 왜냐면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뭐 제가 뭐 말한 게 크게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 제목이 시대적 운명을 내다본 사람이 뭐 불을 거머쥔다는 것처럼 국가도 난 똑같다고 봅니다. 시대적 운명을 빨리 읽은 국가가 기회가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름은 더 플러라고 단 건데 한국이 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되게 대단한 나라였어요. 잘 아시겠지만 러시아의 모든 핵이 옛날에 구소련 핵이 다 우크라이나 80% 있었거든요. 기술력이 장난 아니어서 중국의 핵이 대부분 기술을 우크라이나에서 많이 배웠어요. 대단한 나라였고 곡식 창고고 엄청난 나라였는데 지금 저렇게 됐잖아요. 전쟁 폐허가 됐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이념이나 이런 거 따지지 맙시다. 제가 그냥 결과로 말하는 거예요. 결과로. 잘하고 못하고를 말하는 게 아니고 결과로 말하는 거예요. 무슨 결과냐? 결과는 뭐냐면 국민들이 전쟁 토탄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폐허가 된 거예요. 그게 뭐 그렇다고 뭐 그 사람 잘못해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냐? 저는 이 얘기를 지금부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냐? 국민들이 전쟁 파탄에 안 들어가게 하고 노력한 것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나라. 결국 우리가 공정과 공평을 말하는데 이건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근데 적어도 노력한 만큼 거기에 오는 대가가 100%는 못 해주겠지만 그 대가를 받고 이 전쟁 때문에 가족이 이별하고 그렇죠.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도탄했고 나라가 폐허되고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 우리 일단 목표 놓고 이런 나라를 되지 말자 목표 놓고 지금부터 의사결정 해야 된다고 난 생각해요. 뭘 따지기 전에 이념이나 뭐 어떤 잣대를 대기 전에 먼저 우리 목표 함수를 여기다 놓자고요. 우리는 전쟁 폐허가 되면 안 되고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전쟁 파탄에 들어가면 안 되고 여기가 전쟁터가 되면 안 된다. 여기다 놓고 지금부터 의사결정 하자.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사례 들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사례를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그랬어요. 그 안에 정치인들이 친미와
친러로 딱 나눴어요. 그래서 정권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선거를 하니까. 어떤 때는 친미 세력이 정권이 대통령이 됐고, 어떤 거는 친러가 대통령이 됐어요. 이렇게 계속 바뀌는데 대부분 친미 세력이 주로 올라갔어요. 근데 이 정치인들이 시야가 너무 코앞인 거죠. 50년 후 우크라이나, 100년 후 우크라이나를 안 봤어요. 그냥 내 정치인으로서의 나의 앞으로 5년, 요것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이 국가의 많은 중대 의사결정을 내릴 때 나는 친미 쪽으로만 문제를 푸는 거예요. 난 친미야. 모든 게 친미. 거기에 맞춰서 내 앞에 5년을 내가 잘 버티고 잘하면 돼. 또 친러 똑같아요. 나는 무조건 러시아하고 친해야 돼. 나 의사결정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또 이렇게. 우크라이나 도대체 어떤 나라로 가야지? 어떤 가치를 갖고 100년 후에 우크라이나는 어떤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고 코앞에 이익을 따지고 자기 이익을 따지고 이러다 보니까 나라가 친러도 못하고 친미도 못하고 결국은 전쟁 폐허가 된 겁니다. 친러가 돼서요? 그럼 친미예요. 친미가 됐으면 이번에 전쟁 나면 진짜 친미였으면 바이든이 군대를 주둔시키고 같이 싸웠어야지. 그게 진짜 친미지. 아니잖아. 처음에는 그 장거리 그 미사일도 안 줬어요. 그렇게 달라고 했는데. 왜 러시아의 그게 사거리가 러시아까지 가면은 이게 완전 러시아하고 자기네 전쟁해야 되니까 부담스러우니까 무기도 진짜 그 젤렌스키가 요구하는 무기를 안 줬거든요, 미국이. 서방서에도 똑같아요. 러시아 관계를 악화를 안 시키려고 다 눈치만 보고 줄 만큼만 줬지 정말 목숨을 발을 거두고 막 이렇게 안 했어요. 그랬으면 전쟁 끝났지. 러시아가 어떻게 이겨요, 사실은. 지금 그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한국 기업과 한국 정부가 미중 갈등 시대에 어떤 지혜롭게 의사결정 내려야 되냐. 시각을 좀 달리 한번 고민할 필요는 있다. 이런 얘기 드립니다. 예. 최근 한국 수출 데이터 보면 네. 미국 수출이 계속해서 늘어나더라고요. 네. 근데 중국 수출은 계속해서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맞아요. 이런 현상 어떻게 보시고 여기서 좀 우리가 뭔가 투자할 때 뭐 투자 포인트 같은 거 혹시 있을까요? 한국이 그 중국 수출이 줄어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수출만 보면 안 돼. 수입도 봐야 돼요. 수입을 안 하고 그 수출이 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중국에 수입하지 않고는 그런 수출을 못 만들어내요. 무슨 말 하냐면 데이터를 볼 때 같이 봐야 되고요. 큰 그림에 속에서 봐야 돼요. 지금 미국이란 나라는 그러니까 어제의 적도 오늘의 동지가 되고 오늘의 적도 어제의 적이 되는 항상 그런 정치를 펼쳐왔어요. 일본만 봐도 옛날에 적이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일본 말고는 아시아에서 믿는 나라가 없잖아요. 예, 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미국 수출이 늘어난 데서 뭐 앞으로 그냥 미국에 의존하면 사면 되겠지?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냥 중국 수출 더 해야 된다는 거 아니? 무슨 말이냐면 한국은 먼저 지금 이제는 한국이 제일 필요한 게 전략적 그림을 그려야 돼요. 세계 경제의 큰 지도를 놓고 앞으로 미중 갈등 시대에 공급망이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 기업이 이 공급망 속에서 수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수입 안정성은 어디서 확보해야 돼요. 왜냐면 한국은 자원이 없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수입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한국이 자기설 나는 게 없잖아요. 그럼 수입을 못하면 수출할 수 있어요? 못 만들어내는데. 그러니까 딱 놓고 지금 미중 갈등의 시대에 공급망이 분리가 되는데 자 여기서 내가 수입 안정성 어떻게 확보하고 자 물건을 어떻게 만들어 공급을 어떻게 할지 이걸 지금 요즘은 전략판을 그려야 될 시점에 왔습니다. 그걸 지금 고민해야 돼요. 뭐 수출이 뭐 작년보다 올해 조금 미국이 늘어났어? 중국이 줄어들어서 그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좀 중국 경제만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중국 경제는 좀 뭐 어떤 상황인가요? 제가 2015년부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추세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강도만 더 강해지네요. 그래서 우선 제가 2015년에 책도 썼고 보고서도 썼는데 중국 경제는 왜냐면 제가 2015년에 이렇게 쫙 앉아 분석해 봤더니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못 간다는 표현은 뭐냐면 중국 경제는 그래서 이 책의 사장이 중국 경제에 대해서 짧게 정리하기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사장만 읽어도 중국 경제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제가 가장 그 역점을 뒀던 부분이기도 하는데 저는 미국 경제, 중국 경제 한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중국은 제가 다 풀기에는 좀 부족하니까 하나만 말하면 92년에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해서 이 말을 쉽게 한국말로 표현 쉽게 하면 원래 개인들이 그냥 다 국가 회사에서 일하게 했어요. 북한처럼. 지금 북한 주민들 다 국유 회사에서 일하잖아요. 장사나 자기 사업 못하게 했어. 근데 92년부터는 이제는 법으로 보장을 하면서 장사해, 사업해 이렇게 된 거야. 개인들이. 그러니까 개인들이나 엄청난 민간 기업인들이 막 사업에 뛰어들면서 민간 기업이 민영 기업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옛날에 국가만 공급하다가 민영 기업이 공급이 확 들어오니까 물건이 갑자기 확 많아버린 거 생산. 그러니까 과잉이 확 터져버린 거예요.
과잉이 터져보니까 국내, 그때는 중국 사람 돈이 없었잖아요. 90년대는 못 살았잖아요. 소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재고로 남은 거예요. 기업이 다 파산하게 생긴 거예요. 그게 한국의 외환 위기 올 때입니다. 98년 외환 위기 왔잖아요. 97, 98년 금융위기 올 때. 중국도 똑같았어요. 중국이 갑자기 생산 과잉에 따른, 그리고 또 외환 위기가 빵 터지면서 글로벌 환경 악화되면서 중국이 있잖아요. 다 파산하게 생긴 거예요. 그게 97, 98년도입니다. 그때 주룽지 총리 때인데 물건이 다 창고에 있는 거예요. 나라는, 은행이 뭐 다 파산하게 생겨요. 국유기업 다 파산하게 생긴 거예요. 나라가 파산하게 생겨.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고민하고 시작했어요. 그때 방법을 두 개로 했습니다. 물건이 안 팔린다라는 거는 누가 안 산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과거에 안 샀던 사람들을 사게 해야지 그게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과거에 안 샀던 사람들이 누굴까 생각했더니 국내에서는 주로 도시 사람들이 샀잖아요. 네. 그러면 농촌 사람들 사게 해야지. 그게 도시화를 확대하는 일이었어요. 그래 도시가 요만밖에 없었는데 네. 자, 저 재고 안에 그 물건들을 이러면 수건 팔고 옷을 팔려면 농촌 사람들 사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농촌에 도시화 개혁을 시작해요. 농촌 사람들을 도시화로 다 모으는 거죠. 도시화율이 막 올라가기 시작해요. 농촌에 있으면 다 자급자족이었는데 도시 오니까 물건이 긴공업 제품이 다 필요하면서 창고에 있던 게 팔리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생산 과잉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도시화가 쫙 이루어집니다. 도시화 이루어지는 개념이 우리말로 더 쉽게 하면 부동산. 농촌 사람들 오니까 부동산을 지어야 되잖아요. 네. 아파트를 지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는 정부에서 고전까지는 97년 이전까지는 부동산이 있잖아요. 다 국가에서 나눠줬어요. 개인이 안 샀어요. 제가 그때 회사 다녔잖아요. 제가 어느 회사 들어가면 저한테 집을 줍니다. 우리가 개인이 살 필요 없어요. 부동산 시장이 없어요. 근데 도시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니까 그 많은 부동산을 국가에서 줄 수가 없잖아요. 기업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화 해버렸어요. 이제는 부동산 얘네 알아서 사. 이렇게 된 거예요. 도시화에 따라 부동산을 개방해버렸어요. 그래서 중국 부동산은 98년부터 시작됐고 고속행시 나온 게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막 활황이 되면서 경제가 어떻게 되죠? 부동산이 집을 하나 진다는 거는 철강, 자재, 세멘트, 모든 전자기업까지 다 같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 도시화 커질수록 이게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산 과잉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이게 부동산에서 돈을 한번 벌어본 사람들이 재미를 보면서 점점 더 부동산을 키우는 거죠. 전국이 부동산으로 어저는 경제가 확 올라오게 된, 고속성장하게 된 거죠. 그랬고 두 번째는 수출 주도형 경제로 갔죠. 그래서 98년부터 해외에 팔아라. 그게 뭐냐면 과잉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때부터 중국이 수출 주도형으로 갑니다. 그래서 2001년에 WTO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WTO에 안 들어가면 관세 장벽으로 수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시장이 쫙 열린 거죠. 그러니까 국내는 도시화, 그 다음에 해외는 뭐죠? 해외 시장으로 중국의 생산과의 문제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없던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내가지고 중국 경제가 부동산, 제가 시멘트 GDP를 하잖아요. 중국 GDP를. 시멘트 GDP를 만드는 시작이 그때부터였고 경제가 고속으로 올라갔고 또 WTO에 들어가면서 전 세계 생산 공장으로 전 세계 500대 기업, 다국적 기업들이 기술과 자본 들고 와서 땅을 사고 철강으로 집을 짓고 공장 짓고 물건 만들고 중국이 G2로 딱 성장하게 됐죠. 그런데 그게 제가 2015년 딱 보니까 이제는 길을 언젠간 다 닫고 도시화는 어느 한계점 가면 끝나고 그렇잖아요. 끝나고 그 다음에 수출은 살 나라도 다 사고 이러면 언젠간 이게 끝나게 돼 있어요. 인프라 투자도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생산량은 중국 아까 4조 달러라고 이만한 생산량을 갖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서 살 사람 다 사고 도시화할 거 다 하면은 그 다음에 누가 사야지 또? 그걸 누가 받쳐줘야 되잖아. 부동산도 계속 올라왔는데 누가 그걸 받쳐줘야 되는데 중국도 이제 고령화예요. MZ시대도 어제는 5%세대, 3%세대 안 해. 그러니까 부동산이 이제 막 올라가다가 딱 멈춰서고 그게 2015년부터 이미 시작을 했어요. 그럼 내려올 일밖에 없는 거예요. 왜 누가 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해외 수출? 어선 미국, 어선 다 공급할 거 다 공급하고. 근데 유럽 재정 위기 왔고 미국이 금융위기 빵 터졌고 걔네도 어서는 점점 소득 수준이 줄어들면서 걔네도 어서는 선진국이 사주는 것도 힘에 붙여 점점 못 사주고 있어. 걔네 또 급속한 고령화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중국 경제가 내려갈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5년에 부동산 중심으로 올라간 중국 경제는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들어오지 않으면 내려갈 길밖에 없대서 그때 책을 중국발 금융위기가 온다 뭐 이런 책을 제가 같이 쓴 적이 있는데 제 주장이 제 논문을 그거 넣었고요. 이번에 제가 자세히 풀었죠. 왜 이런지를. 그럼 앞으로 전망하려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중국 경제 미래는 그런 질문 하잖아요. 잃어버린 일본 10년, 뭐 20년, 30년인 것처럼 중국이 이제 잃어버린 30년 시작된 거 아니냐. 그럼 중국이 어떻게 왔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갈지를
거기서 답이 나오는 거죠. 예. 중국이 뭐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 30년 그렇게 될 확률도 있긴 한가요? 그게 제가 지난번에 제가 다른 그 공영방송에 나와서도 그 질문 받았어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고민을 오래, 제가 답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 답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중국을 제대로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시각을 흐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책에다가 제가 그 솔직한 심정 담았어요. 예, 그거는 좀 직접 읽어봐 줬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중국의 주식시장의 부동산 시장은 현재 상황은 좀 어떻고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시장은 어차피 정리를 안 하면 답이 없어요. 저한테 누가 뭐 홍단은 왜 파산한다는 게 지금도 안 하냐 이러는데 파산해도 100번 해야 되는 파산인데 왜 아직도 생존한 것처럼 보이냐? 다른 애들 같이 망하기 때문이에요. 그 대가를 누구도 다른 애 누굴 말하냐? 주로 은행들이겠죠. 은행이란 건 뭐예요? 금융위기입니다. 그 대가를 누구도 책임 못 져요. 파산 안 하면 장부는 남아있잖아요. 그럼 어쨌든 나중에 갚도 못 갚도 그건 다 남아있으니까 연장할 수 있는 거지. 그 부채를 연장, 미래에 뭐 심지어 100년까지 뭐 이사 없이 연장해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거고. 근데 어쨌든 대부분 부동산 기업들이 다 파산할 겁니다. 그래서 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생존한 기업들은 오히려 전국의 시장의 파워가 더 커지겠죠. 구조조정 한번 크게 겪을 거고요. 주식시장은 저는 좋게 봅니다. 이유는 중국은 이제 봐봐요. 지방정부가 엄청난 부채에 시달린다는 거 많이 들었었죠. 네네네. 자, 기업이 엄청난 부채 맡다는 거 들었죠. 그럼 지금 은행이 과거의 부동산 경제로 팔이 묶였잖아요. 은행 돈은. 정부에서 돈 풀어도 그 돈이 지금 민간 기업에 안 가요. 은행에서 또 안 줘. 정부에서 해놨는데 실제 대출 안 해줘. 이 정도로 지금 은행을 통한 돈 들어가는 거는 이제는 힘들어져. 그럼 돈이 나올 때 자본시장밖에 없어요. 그럼 중국 정부 입장에 자본시장 띄우는 방법 외에는 돈이 나올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여기서 지금 제가 정리했는데 오히려 저는 앞으로 시간 문제라고 봐요. 지금 세계 최대 자본시장은 미국이에요. 뎁스가 엄청 깊거든요. 중국은 미국 자본시장이 5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게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미중 갈등 시대에 중국이 좀 더 기회를 갖고 가고 미국에 덜 휘둘리려면 자본시장을 키워야 돼요. 자본시장을 키워야 돼. 이 말 되게 중요합니다. 세계 1위 자본시장을 만들지 않으면 중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중국 자본시장은 세계 1위를 해야 중국의 미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은행은 리스크를 같이 안 감당해요. 기업의 리스크를. 은행은 기업가 좋을 때만 같이 가는 동지지 기업이 어려울 때는 은행은 같이 안 가요. 자본시장은 같이 가는 동반자 관계예요. 기업가 리스크를 같이 공유하면서 돈을 공급해주는 메커니즘이 자본시장입니다. 그렇죠. 어떤 나라가 세계 강국이냐? 자본시장이 잘 된 나라가 세계 강국이에요. 왜? 리스크를 그 창업자 혼자 감당하지 않아요. 자본시장이 같이 리스크를 감당해주고 리스크 분산돼요. 근데 은행 중심의 금융체제는 은행은 좋은 일만 같이 기업과 공유하지 나쁠 때는 기업을 본쳐도 안 해요. 그럼 그런 나라는 강국이 될 수 없어요. 왜? 스타트업이 은행에서 돈을 조달받을 수가 없어요. 못 가죠. 그래서 중국의 미래는 세계 1위 자본시장 만드는 데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이걸 인식했어요, 현재. 여기 엄청난 지금 공력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방 정부의 부채가 굉장히 많다고 하시는데 지금 중국의 부채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건가요? 그렇죠. 이자만 해도 GDP의 뭐 지금 거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그게 대가입니다. 그래서 부채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 100조 BD예요. 그러면 이자를 1% 해도 1조를 이자를 줘야 돼요. 빚이 내진 100조입니다. 우리 이자를 1%로만 계산하자고요. 그럼 이자만 얼마예요? 1조예요. 그러면 100분의 1이 매번 나가야 되는 거예요. 1% 지금 이자가 있어요. 기업들이 기본 5%예요. 5% 미니멈. 100조 중에 5조는 이자만 갚다 보니까 이것도 평균으로 말하는 거지. 실제 기업에 구체 들어가면 이자만 갚다 보면 내 생산 설비 확대를 할 수가 없는데 경제가 어떻게 성장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 문제 해결하죠. 기업 부채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자본시장이에요. 지방정부가 국유기업이 많아요. 지방 소유. 그걸 상장시켜서 자금 조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은 이제 부동산 시장을 좀 안 좋게 보시고 당분간 주식시장을 좀 좋게 보시는. 그러면 마지막 가시기 전에 질문 딱 두 가지만 드리면 아까 전에 미국 주식시장이 우상향이 이제는 힘들 수도 있다고 말씀해 주신 의미는 이제 중국 주식과 미국 주식이 있으면 중국에도 이제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나요? 그 중에 하나고요. 미중이 그 디리스킹 하잖아요. 그럼 중국도 미국에 대해 디리스킹 하는 거죠. 왜 미국만 중국에 디리스킹 하겠어요? 그건 주로 제조업이잖아요. 디리스킹이라는 게 제조업 공급망 차원에서 말하는데 중국도 금융면에서 주로 미국에 의존을 했는데 제가 지금 말하기 되게 중요합니다.
있습니다. 중국도 금융은 주로 미국에 의존해서 둘이 한 몸으로 살았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부부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 금융면에서 중국도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중국도 미국에 대해서 금융층에서 디리스킹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아까 말한 자본시장 키워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유한화 금융시장 키워야 되고, 유한화 국제화를 해야 되고, 유한화 허브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 유한화 자본시장을 키워야 되고, 이런 내용이죠. 아마 자기개발적인 좀 질문일 수도 네. 있는데 뒤늦게 깨달은 성공의 전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는 삶과 뭐 리스크 테이킹이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말씀이에요? 이게 제가 옛날에 나이 많으면 어떻게 살지 이야기 많이 했어요. 네. 저는 40살에도 나이 엄청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 엄청 많죠. 제가 20대 말일 때 40살이 무슨 인생 끝났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근데 지금 저는 뭐 50인데 무슨 얘기하냐면 나이대별로 살 재미가 별도로 있더라고요. 근데 나이 들어서 점점 뭐냐면 제가 이제 깨달았어요. 네. 그게 이겁니다. 저는 인생의 본질이 뭐냐? 뭔지. 사람마다 답이 다를 거예요. 네. 저보고 물어보면, 제 이 책에다 그 프롤로그에 적었는데, 사람 왜 살지? 인생의 본질을 위험을 감수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시대의 운명을 내다본 사람 불을 거머쥔다 이랬잖아요. 제가 이 말 다시 하면은, 여러분 불을 거머쥐고 싶어요? 대신에 리스크는 거머쥐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망상입니다. 인생에 공짜가 없어요. 근데 그 리스크를 프롤로그 보면 진짜 재밌는데 제가 한번 꼭 읽어보세요. 리스크를 지금 사람들이 우리 부모들이 하잖아요. 야 올라가 조심해라. 위험한 일을 하지 말라. 근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지를 저는 이제 알았어요. 그게 정말 잘못된 겁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삶이 오히려 인생을 잘 사는 거고 안전한 삶일 수 있어요. 이게 변증법적인 논리인데 여기에 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프롤로그하고 이 챕터 1에서 그걸 제가 정리를 했어요. 네. 왜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데요?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는 여러분이 원하는 걸 아무것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럼 누군가가 여기다 뭐 댓글을 다는 행태라든가 혹은 뭔가 아닌데면 제 주변에 그거는 정답이 아니에요. 왜? 그거는 그냥 우연이에요. 우연을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어떤 큰 부를 누렸거나 어떤 큰 리더가 됐거나 어떤 우리 보기에 굉장히 존경스러운 뭔가를 한 사람들이 보세요. 누가 리스크를 테이킹하지 않았냐? 없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게 정말 리스크한 삶이냐? 오히려 리스크를 특히 지금 이 세대 아까 컨트롤 F 기술 핵심 주기를 말했지만 그 주기가 좀 짧아지고 있어요. 그때는 50년 40년 이랬잖아요. 지금 20, 30년 어쩌면 짧아지면서 막 급변할 때 리스크를 테이킹 안 한 삶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프롤로그, 에필로그에서 이걸 지금 정리했고 챕터 1에서 이거 했는데 다른 건 몰라도 뭐 중국 경제 관심 없어서 상관없고 이런데 요것만 읽어도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데 엄청난 깨달음을 저의 깨달음을 담았기 때문에 되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근데 요즘 시대에 아까 네. 처음에 이제 교수님께 말씀해 주신 MZ 세대가 맞아요. 2030 세대가 맞아요. 뭔가 그런 리스크를 맞아요. 좀 안 지고 싶어 하는 부분이 맞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엄청나게 제가 내용을 적었어요. 그러니까 MZ 시대가 좀 많이 봐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어쨌든 교수님 마지막 네. 말씀은 내가 원하는 어떤 큰 것이 있다면 내가 그만한 어떤 그에 맞는 리스크 없이 그거를 가질 수는 위험을 감수하는 삶이 본질이다.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본질이다. 네. 그리고 그 위험만큼 내가 무언가를 당연히 훨씬 더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할 테니까요. 네. 그게 더 안전한 길로 가는 길일 네. 수 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과 중국과 그리고 미국의 관계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삶을 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리스크 테이킹에 대해서 좀 좋은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생각 들었습니다. 오늘 만난 교수님은 안유혁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